요즘 뭐 서귀초 교사 사건 계기로 해서 뭐 교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어제도 또 뭐 멈춤의 날 그래서 교사들 약간 집회도 있었고, 지난 토요일에 또 전국적인 집회도 있었고, 그래서 교사들 요구사항도 상당히 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 모시고 뭐 교권 확립 대책, 그리고 또 교권과 바로 이어지는 게 또 학생들의 학습권 아니겠습니까? 교권을 지키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무엇인지, 뭐 그런 게 오늘 뭐 화두로 등장할 것 같은데, 또 지금부터 하여튼 그 제 115회가 되겠습니다. 115회 우리 아시아 포럼 릴레이 정책 토론회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님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먼저 좀 듣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시아 포럼 변태석 회장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원님 여러분, 제가 아시아 포럼을 다시 오기가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도 굉장히 많이 더 복잡해지고 또 위기감, 불안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상승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학교 현장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서희초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아마 그 방법밖에 없지 않았다고 혼자 생각했을 충분한 여러 가지 잠재된 환경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교원단체를 방문해서 어제 추모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제반 선생님들의 감정적 이입이 계속 더 확대되고 있어서 알고 계시다시피 베르테르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대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교육 현장이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큽니다. 교육감인 제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이라도 버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는데 정말 최대로 중요한 분들이고요. 또 선생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잘 이끌어서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장이 또 선생님들의 최고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학부모라는 입장에서 보면 학부모는 굉장히 강력한 협력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다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학교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협력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교육부도 발빠른 대책을 내어놨고 저희 교육청도 교육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교육부 정책이 발표되면 준비된 내용에서 약간 수정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현장에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그 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그 9페이지 처음 제목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선생님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다는 느낌을 실제로 또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3일 정부 대책을 보고 그날 저희가 새로 추가된 내용과 더불어서 정책 발표회를 했었고요. 교육부에서 입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면 교원 학생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원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졌고 9월 1일부터 고시가 시행되도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러면 생활 지도 고시인데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나? 교육부 생활 고시는 큰 틀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다시 해설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 지도에서 훈육 이런 내용이 나오면 훈육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생활고시가 이미 그 전에 사전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생활고시 지침서와 그리고 이게 실제 학교에 작동되려면 학교 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기본 해설 혹은 표준안 이런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보면은요, 그 8월 23일 초중등 교육법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했습니다. 법안 소위가 통과되었고요. 이 법안 소위에 통과된 내용은 법사위에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넘어가서 지난 8월 말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개정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거나 좀 협의에 있는 부분이 아동복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한번 보시면은요. 초중등 교육법은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 적용 대상이 제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아동복지법의 개정안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특례법에 해당되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 및 절차에 소속 학교장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현행은 잘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났다고 짐작이 되는 경우에만 하더라도 학교장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지휘법에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무고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 수업 중에 학부모나 또 외부인이 교실에 침입을 해서 어떤 행위를 가격한 행위를 했을 때는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상해는 가중처벌 요인이 됩니다.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을 부당하게 정지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학교 내외에서 학교 내 학생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개정된 게 아니고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폭력법이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고등학생들은 학교 밖 학교 폭력도 다수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학교 폭력 안에서 외부에서 오히려 발생하는 건수가 조금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존중받아야 될 당연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권 확립을 위한 학생생활 지침 부분을 보면 교권을 좀 더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생활 지도에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부 정책에 따른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실제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 지침을 마련해서 교육부 해설서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오면은 학교로 안내를 하게 되면 요게 10월까지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교 교칙을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개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학교 규칙도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그냥 일부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만들기도 했는데 요즘은 학생, 학부모에게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해서 학교 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조례 개정에서
아동학대 신고, 특히 무고성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법률 방어 비용을 지급하고 또 법률 심리 상담 치유 등 교육권 보호센터 기능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효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부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을 높여드릴 예정입니다. 고문 변호사를 지원하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내용이 아동학대이다 보니 즉시적으로 그게 일정 부분 인정이 되면 직위 해제를 시킨 부분이 가한 처사다. 이게 보통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소나 고발이 되면 길게는 2년, 3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동안 교사는 직위가 해제된 상황으로 직위가 해제되면 근무를 할 수 없고 급여도 50%밖에 수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부분은 금전적 그리고 정서적인 아주 크나큰 고통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직위 해제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뭐 질문도 하실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지자체 자체 사례회의에 교육 관계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게 좀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에서 단위 학교의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금까지 교권보호위원회 교권 침해 사안이 있으면 단위 학교에서 했는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에게도 은폐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보호하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 전까지는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시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갑니다.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에서 학생 생활 기록부 작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합의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기록부에 기록하게 되면 기록하는 걸 알고 아이들이 교권을 침해 안 하면 좋은데요. 이제 침해하게 되면 특히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 정지 요거는 괜찮은데 학급 교체, 전학, 퇴학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강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될지 이게 또 실제로 실효적인 대책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특정교원단체에서는 이걸 요구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는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 재량을 존중,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령으로 들어가면 의무를 어떤 식으로 부여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민원 침해 유형을 신설해서 침해 사례 분석하고 유형을 그다음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침해 유형을 신설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성을 물을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를 고도화하겠다. 이 부분은 역시 우리 교육청 내용인데요. 교육권 보호센터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대구교육청은 교육권 보호센터를 2019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전담해주는 전담 변호사, 상담사, 센터장이 있었는데 올해 초부터는
센터장도 두 분으로 해서 초등, 중등으로 각각 좀 분리해서 교권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 지원청 교육 장학사들, 그리고 초, 중등 교권 보호 담당, 변호사, 상담사, 그리고 센터장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매우 긴급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홍보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아시고 진단, 상담, 치유, 회복, 복귀의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지원도 강화하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이고 공조직이다 보니 혹시 이게 유죄인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선지원해주고 만약에 무죄가 되면 한수하는 걸로. 일단 그 문제가 발생하면 대체로 교원들은 매우 막막하기 때문에 경찰에 가서 진술할 때도 사실 자신의 평정심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이런 바람에 아주 사소했던 내용이 그 기소가 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직전에 종결된 내용이 11건 정도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물론 약간의 그 피해 입장에서 보면 피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잘 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모둠 활동을 여기만 따로 또 모아가지고 모둠 활동을 시켰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 우리 애만 모둠 활동을 시키냐, 이거 아동학대가 아니냐. 만약에 이제 그런 게 계속 항의가 되다 보면 어떤 선생님도 추가적으로 그런 활동을 안 시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선생님 상황을 개인적으로 보면 매우 열심히 하는 분이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가 좀 처지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뭐 점수도 저기 50점 미만이고 이러니까 조금 하면 아이는 될 것 같으니까 좀 강하게 모둠 활동시키고 좀 아이들에게 좀 강조를 했는 부분이 부모님께는 그게 우리 아이를 핍박하는 느낌으로 들어와서 고소 고발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대체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 예,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이 안 났는데 최근에 보면 그 부분은 뭐 최근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거의 무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꿀밤을 선생님은 한 대 때렸다고 하는데 학부모는 3대 때렸다. 그래서 아동학대로 그러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재판 중입니다. 예, 그런 내용들 제가 이렇게 봐도 물론 선생님은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행위만 적지 말고 그 전까지 이 아이들이 수개월간 어떤 학교 내에서의 활동을 했는지를 좀 보시면 선생님이 이럴만 하구나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네. 저 앉아 계신 분들이 꿀밤 세대로 기소당했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뺨까지 맞았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꿀밤 세대와 아이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너는 아직도 비닐봉투를 아직도 안 넣었니?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신 겁니다. 그 딱 2가지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는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뭐 물론 열정이 있으면 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는 내용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13쪽에 보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 고도화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내용에서 조금 허점이 있었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13쪽 밑에 보면은 학교에서 해야 될 일,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 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도 조금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실제 수반되는 행정적 교권 보호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시스템이 개정되면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넘어오게 됩니다. 시교육청에서 넘어온 교권보호의 2차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배상 책임보험 이 부분도 제가 일기 취임 때 하시도보다 굉장히 일찍 가입을 했었는데 해보니 이것도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선생님이 잘못했는데 아이가 넘어졌는데 치료비가 수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상은 되는데 적시적이고 또 선생님에게 필요한 아까처럼 변호사 비용을 즉시 지급해 주든가 이런 역할은 하지를 못해서 좀 바꾸고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거나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학교 안전 공제회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 법이 바뀌어지면 학교 안전 공제에서 이 일을 대신하는 방법과 책임 보호장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050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교실 번호가 자기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면 내 교실 번호로 출력이 나가고 들어올 때도 교실 번호로 들어오게 됩니다. 문자도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는 이 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 교권을 보면서 사립에 물어보니까 사립도 좀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 지원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심번호 그리고 투넘버 서비스는 2개의 번호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가로 개발해서 수업 시간에는 아예 전화가 오지 않도록 수업 언제에서 언제까지 수업 중입니다 하면 그 멘트를 듣고 학부모님은 그 쉬는 시간에 전화를 아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조금 더 고도화시켰습니다. 민원응대 시스템 때문에 학교마다 약간의 갈등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 전에도 학교장이 한 라인을 관리했고 일반 민원은 행정실장이 관리를 했습니다. 이 체계를 저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학생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학교에서 처리를 못하면 지원청으로 넘겨서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악성 민원이 처음부터 악성이지는 않습니다. 계속 반복 되풀이 되면서 악성 민원화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복 되풀이 되는 민원이 학교 자체에서 해결이 좀 어려울 때는 사안이 크지 않더라도 지원청이나 시교육청으로 좀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권 보호센터를 원래는 오른쪽, 위쪽, 왼쪽에 보면 요 두 칸만 운영을 했었는데 2배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상담할 때 프라이버시도 좀 더 보장하고 선생님들은 우리 교육청에 상담 오는 거를 매우 불편해해요. 혹시나 낙인이 될까봐. 저희는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조금 그런 이제 문화도 좀 바꿔야 되고 그래서 교육청 출입 기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8월 24일 기자회견을 교육권 보호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좀 더 보장을 하고 또 그 교육권 보호센터가 교육연수원에 있어서 연수를 가는 선생님인지 상담을 받으러 가는 선생님인지 구분되지 않도록 굉장히 접근성을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권 보호센터를 이용한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22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었고요. 올해 상반기는 22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학교 폭력도 느는 게 비슷합니다. 19년도에 굉장히 많이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대부분 교육청이 그렇습니다.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아이들의 활동도 멈췄고요. 그래서 20년도에는
매우 축소가 되었다가 21년도에 저희 대구교육청은 3월 2일부터 전면 등교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면 등교를 하다 보니까 21년도에 막 늘기 시작해서 22년도에 엄청 늘었고요. 이제 엔데믹이 거의 선언된 올해는 상반기에 더 많이 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갈등은 조금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이런 교육부의 대책 이전에 저희 교육청은 저희는 교육에서 교육적 작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권을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과 이런 거를 선생님들도 회복적 중심으로 생활교육을 바꾸자 해서 회복 중심 생활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교원들을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도 같이 확대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링 타일을 하나씩 다 나눠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4년 교육감을 하면서 항상 고민했던 게 선생님들이 좀 더 교육 활동에 몰입할 수 있다면 아이들도 좋아지고 아이들이 좋아지면 학부모도 좋아지고 이게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악순환으로 자꾸 가고 있어서 매우 개인적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게 법을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시민운동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올해 초에 TF를 구성해서 우선 학부모 운동을 먼저 하자. 그래서 학부모 운동을 하기 위해서 3, 4월 슬로건 공모를 하고 5, 6월 슬로건을 다듬고 7월 초에 학부모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800명 정도 오셨는데요. 이 학부모님들이 스스로 학교를 도우고 우리 아이를 잘 키우려면 뭐를 하면 좋을까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그 학부모님들이 선언문을 만들어 주셨는데 10가지 선언문입니다. 10대 학부모 선언문이라고 저희는 하는데요. 내용을 들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한 줄만 하나만 지켜도 학교 현장이 정말 선순환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10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학부모이실 분들도 좀 보이셨어요. 미래의 학부모가 될 김종윤, 우리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이건 학부모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모든 아이의 성장을 내 아이의 성장으로 인식하고 학교 교육을 믿고 지지하겠다. 우리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교육하겠다. 가정에서 교육하겠다. 세 번째, 내 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항상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겠다. 네 번째,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육 과정과 교육 방침, 선생님의 수업과 생활 교육 방향을 이해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존중의 언어로 소통하겠다. 존중의 언어입니다. 다섯 번째, 내 아이를 아는 만큼 선생님도 충분히 내 아이에 대해 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여섯 번째,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교육 봉사활동에 함께하며 학교 교육을 지원하겠다. 일곱 번째,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기보다는 평소에도 선생님들께 칭찬과 감사의 전화하기나 문자 보내기를 실천하겠다. 선생님 고마워요. 우리 아이가 오늘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문자 하나 넣어주시면 너무 좋죠. 그 다음 여덟 번째, 민원을 제기하기보다는 문의 전화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은 다음 학교와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 아홉 번째, 평소 아이 앞에서는 학교와 선생님을 비난하는 말과 태도를 삼가겠다. 열 번째, 내 아이와 또래들의 사소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바로 개입하기보다는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겠다. 좀 기다려주면 결국 회복이 됩니다. 아이들은 둘이 좋아가 다시 친구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법원을 계속 들락거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에서 면책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도 이거를 유사하게라도 좀 넣어주면 완결성이 좀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한테 요청하신 내용인데 제가 또 대구의 미래 역량 교육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붙였습니다. 2022 교육과정이 개정됐거든요. 작년에 고시되고 그리고 24년도가 되면 초등학교 1, 2학년에 들어오고 25년도에는 초 3, 4, 중1, 고1이 들어옵니다. 25년도가 되면 초 5, 6, 중2, 고2 이렇게 들어옵니다. 27년도 되면 고3까지 되어서 이 아이들은 2028 대입의 영역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교육과정의 변화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의 방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은 교육과정이 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되고 대입까지 좀 급격하게 변화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이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어서 활동할 시대는 지금 시대와는 또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게 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2탄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십시오. 네, 교육감님께서 하여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우리 기자분들 이제 일문일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느 분이 질문해 주실까요? 우리 교육청 출입하는 기자가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천혜림 부장님 그때 오셨네요. 예, 양쪽을 다 하시니까 하셨던 분들이 좀 있으시네. 그렇죠. 네, 조종 기자님 필요할 때마다 오시고. 네. 조종훈 기자님 가장 먼저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네. 예, 오랜만에 우리 교육감님 뵈서 참 반갑습니다. 어제 그 공교육 멈춤의 날 현장에 있었는데 어제 많은 선생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었거든요. 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그 교권보호 관련해서 이제 초중고등학교, 유초중고등학교 포함해서 96건의 그 피해 사례가 있었는데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사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례가 굉장히 적더라. 그 사례 말고 현장에서는 진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보호받을 방안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 선생님 하시는 말씀 중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 유치원이 70% 이상 되기 때문에 특히 부모들이 나는 이 유치원 보내기 싫어. 그래서 다른 유치원으로 가버리면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 방안이 대책이 있으신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립 유치원의 특성상 그 아이를 전원시키는 거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몫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유치원 경영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내 이 유치원 싫어해서 다른 유치원으로 갑니다.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전원을 못하게 특정 사안일 때만 전원을 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법은 조금 더 엄격한데 그래서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대구에는
사립초등학교는 4개교밖에 없기 때문에 자리가 있어야 가는. 그런데 유치원은 예를 들어서 정원을 오버하면 우리가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치원의 정원이 100명인데 101명째는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정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청이 안심번호도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사립유치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원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되는 것 때문에 다른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가 이번에 이 학부모 선언문도 사립유치원까지 다 직접 학부모님 손 한 분 한 분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다음 주에 합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문화를 바꾸고 또 사립유치원 학부모님들도 학부모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법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도 선생님께 과도한 행위를 하는 거나 이런 거는 매우 조심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립유치원 관련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대구신문 최영택 국장님. 교육감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난 뒤에 들었던 얘기하고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조금 보완적인 참고 아이디어가 될까 싶어서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 안심 공제회 같은 그런 시스템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우리 운전자 보험이라서 교통사고가 나면 바로 변호사비 얼마 이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 일방적으로 선생님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동 학대다 이렇게 소송을 당하고 이랬을 때 방어하기 위한 이런 쪽에서는 교육청에서 이런 쪽에 안심 보험이라든지 교원들, 대구시에서 비슷한 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넣어서 어떤 상황이 나오면 바로 보험을 적용하는 그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바로 보험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서 상황이 있으면 바로 변호사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 제도적인 건 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권 보호센터 긴급지원팀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변호사나 법적으로 바로 하면 법적인 액션이 충돌하게 됩니다. 저쪽에서도. 그런데 이전에 사실 교육 현장에서 생기는 이런 거는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조정이나 중재 이런 게 중요한데, 제가 다른 쪽에 중재다 조정 이런 데 참가해 본 경험으로 보면 상호 간의 어떤 충분한 얘기 이렇게 되면은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많은 경우를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긴급지원팀 조정 중대 전문 그건 아니라도 거기에 멤버들을 좀 사회의 다양한 부분으로 참여를 시켜줘. 특히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원로 언론인을 우리 아시아 포럼을 거쳐 가시는데 언론인 이런 분들을 참여를 시키면 다양한 사회의 어떤 양쪽의 얘기를 듣는 그런 직업적 캐리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경험상으로 조정 중재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제가 참여했던 데나 변호사들이나 판사들이 반드시 언론에 얘기를 물어봅니다. 언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꼭 법적인 조치 이전에 그렇게 하려는 쪽에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교육의 장인데 사실은 이 교육이 지식 교육도 있지만 사회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에 맞는 사회성 교육, 6학년은 6학년에 맞는 사회성 교육이 중요한데, 지금은 1학년 교사 다 기피하는 이유가 학생도 가르쳐야 되고 부모도 가르쳐야 되는 1학년 선생님이 엄청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1학년 담임을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바로 사회성 교육 나이에 맞는 건데, 지금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건지 부모가 원격으로 등교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 사사건건
그 일거수일투족의 그런 부분에 그 선생님들의 그 하소연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질문에서도 뭐 그런 얘기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밖에서 굉장히 많은 대책이 나오는 것 같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 이번 여름 방학을 전부 집회하는데 그 방학을 다 보내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이나 이런 쪽에서 최근에도 또 불거지는 그 사건에 보면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홈스쿨링 시켜라. 사회성 교육을 포기하고 애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그런 게 중요한 건데 학습만 생각하면 집에서 홈스쿨링 시키고 검정고시 거쳐라. 그러면 되는 거. 부모가 키우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현장에 선생님은 교육자로서 봐줘야 되는데 지금 학교를 보호시설로 보고 선생님은 그 보모와 같은 학교 담임을 맡고 있는 한은 보모와 같은 이런 인식을 갖는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그 선을 그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기능과 돌봄 기능이 좀 혼재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 돌봄 기능은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대구시 보험도 사실은 그렇게 즉시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공적 보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편하게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자세히 보시면 내 개인이 계약을 해서 충분한 보험료를 내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육청의 예산으로 각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형태의 보험을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1인당 4,5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학교 안전공제를 대체제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고문 변호사나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고문 변호사 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풀을 좀 구성해서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오게 하실 수도 없고 실효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단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보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풀을 지금 넓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의 고용된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하는 거지 법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원로 언론인들을 긴급 조례나 조정 중재에 좀 참여시켜 주시면 아마 사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셔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여봉 사건도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금 어떤 경향성이 있느냐 하면 학부모님들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 몇 시에 우유 먹여주세요. 약 먹여주세요. 초등학생이 되면 그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능력이 지금 부족한 게 가정에서 그런 교육이 부족해서 학교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이 매우 힘드십니다. 그리고 6학년 선생님도 매우 힘드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가정에서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교육이 가장 최후의 보루이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나 교육만으로 할 수는 저는 없다고 특히 학교 교육만으로 이 모든 게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 그리고 공동사회 이 작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회원님들께 나눠드린 이거 좀 잊지 마시고 학교를 믿고 지지해 주시고 따뜻한 한마디를 해 주시면 선생님들은 제가 봤을 때 저희가 OECD 자료를 통해서 보면 OECD 국가 중에 교사의 그 가장 질적인 거는 1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교육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자원들이 정말 제대로 잘 쓰여서 좋은 교육이 할 수 있도록 집중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요. 뭐가 좋아졌나?
현재 법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들 한 14개 학교 전화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얌전해졌다고. 얌전해지고 학부모님들이 개학 전쯤 되면 각 학급마다 요구사항이 막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자제되고 거의 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나아진 사회적 분위기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도는 아마 이제 좀 준비를 해서 현장에 되면 만약에 이게 아동학대 사안이냐 아니냐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는 아마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네. 네, 뉴델리 강승탁입니다. 서희초 사건 등 뭐 이 교권 침해가 아주 심각하고 이 학교 안에 구성원들 갈등이 참 예상외로 심각하다는 단면을 이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런 갈등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뭐 법무부 이런 데서 이제 아동학대법 개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런 법제도 개선으로 뭐 한계가 있다고 또 볼 수도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교권 침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하고 있고 또 대책은 뭐 어떤 게 있다고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특히 학부모들 세대 지금 보면 초등학교 학부모님,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성향이 또 다 다릅니다.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 이제 학부모들도 훈련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낫고 아마 우리 백 처장님 오셨는데 대학도 가가고 좀 다르죠. 예. 모 대기업의 상무님이 저한테 호소를 하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신입 직원이 6개월 근무하더니 하루는 결석을 했는데 엄마가 전화 와서 우리 아이 아파서 출근 못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캥거루 세대인 아이들이죠. 근데 그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심하고 옛날에는 캥거루 세대는 그렇게 옛날은 아니지만 자기 아이를 보호하는 데는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본인도 같이 캥거루 세대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지식과 양육에 대한 정서적 준비가 사실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저희 또 학부모 원스톱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가족 전체를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학교 자체에서 하는 학부모 교육,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학부모 교육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수강을 해 주십시오. 아이를 키우는 게 우리가 지금 보면 대학교까지 총 16년의 교육을 하는데요. 어떤 부모가 되면 잘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아이를 잘 키워야 되고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과거에 가족 제도에 의해서 개성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져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면 또 이거 학교의 현장에 선생님을 또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하고 있지만 학부모 교육, 부모됨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적 또 뭐 사회적 해결책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 개정이 저는 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이제 가장 현장에 할 수 있는 게 아동학대법에 관련된 초중등 교육법이 일단 지금 법사위에 가 있으니까 이게 개정이 되면 아주 사소하고 정말 교육적으로 해결할 내용들이 법적으로 지금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까지만 되더라도 저는 교육 현장에 분명히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게 법과 제도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뭐 사소한 부분들은 교육청이 또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부모 교육이나 이런 이제 장기적 입장에서의 시스템을 좀 바꾸는 거 이것도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 강조해 주셨는데 아까 저는 학부모 선언문 보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1번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학교 교육을 믿고 지지한다. 이것만 해도 학부모들이 조금 뭐 학교 교육이 잘 될 것 같은데. 예, 그 한 줄만 있어도 네. 예, 뭐 큰 뭐 힘입니다. 다른 9줄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학교 교육을 믿고 지지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 있는 뭐 세대들은 학교 생활들 별로 전화 안 해봤잖아요. 그 애들 다 잘 컸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뭐 과도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우영 기자님. 예, 뉴스원 정우용입니다.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대구교육청이 101개 정책 사업을 정비해서 교사 전무를 줄인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여태까지 원래 없어도 되는 것들 계속 만들어 왔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101개를 또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 조금 꿀밤 세계 얘기를 하셨는데, 이 훈육과 지도를 위한 체벌 어느 정도까지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좀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과거 시대처럼 체벌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벌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 현장에서 훈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훈육에 대해서 우선 학부모와 학생들이 동의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제 책상에 올라왔는 내용들을 보면 물 한 잔 드시고 천천히 해주십시오. 새알이 좀 어떠냐 하면 정말 사소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의 이벤트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고소한 내용이 발생하는 그 포인트를 잘 보면 그게 그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아이를 계속 교육하다 보면 이 학생이 말을 안 들었던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월 2일 개학했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대항한다 그런 일도 거의 없고 선생님이 거꾸로 이 아이를 뭐 심하게 혼내는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 교육 활동을 하다 보면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계속 아이들하고 끊임없는 교육적 다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게 되죠. 너 이것도 못해. 그러면서 이제 가도한 너 뭘 배웠어? 너 우영우야? 뭐 자폐아야? 이런 한두 마디가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들은 학부모님들은 우리한테 자폐아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단 한 번 그랬을 뿐인데 이 아이가 숱한 교육을 통해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수업 방해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한마디를 갖고 이 결정적인 아동학대, 정서학대라고 고발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도 아이에게 내가 실수했어. 내가 정말 너를 그렇게 봐서 한 말은 아니었는데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서 그랬어. 이런 푸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아동학대로 딱 고소가 되면 푸는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회복할 시간이 없고 선생님은 그때부터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직위 심하게는 그 자리에서 이제 너무나 명백할 경우에는 직위 해제가 됩니다. 근데 무혐의로 다 끝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건에서도 2년 동안 직위 해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상처와 그분에게 누가 보상을 해주냐? 저희 교육청도 법적으로 보상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다른 동료 교사들은 누가 아이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느냐는 거죠. 거기서 교육의 포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체벌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어도 선생님들이 매우 조심해야 하십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나온 한두만이 그 내용으로 그거를 쓰는 게 허용된다는 의미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고발한다는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조심하시지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도 그 한마디 한두 마디에 의해서 선생님께 또 다른 치명적인 위해를 하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벌을 허용해 달라 이 뜻은 아닙니다. 다만 꿀밤 몇 대를 때렸다고 이게 아동학대다. 그러면 저한테 꿀밤 때려도 되느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속 시원하게 듣고 싶겠지만 그거는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만약에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우리가 아동학대로 봐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과거처럼 체벌을 되살리자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아주 사소한 내용들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서로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 사과하고 회복하고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것으로 교육적 작동을 해야 된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게 뭐 문서로 명문화되기 매우 어려운 조항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정도의 훈련은 충분히 받고 또 감당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약간 교사들 그 업무 경감 예. 업무 경감은요. 해마다 했던 얘기 같습니다. 매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제 업무를 이렇게 들고 와서 하는 건 저도 그 업무 이거 빼라 할 때는 눈 감고 빼지 그냥 못 빼는 업무들이에요. 실제로 보면. 이게 전부 학생들하고 연계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왜 연구부장이 필요하냐. 연구부장이 없으면 교원들이 해야 될 연구를 누군가가 리딩을 해줘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교무 이거 없어도 되지 않나? 생활지도부장 없어도 되지 않나? 그러면 학교 안에서 아이들 생활 지도를 주로 해주는 선생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제가 오늘 뭐 이 말을 안 꺼내고 싶었는데 IB 학교에서도 보면 제가 업무를 많이 빼고 있는데 거기에는 뺄 수 있는 이유가 다른 시스템에서 그걸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과정에서는 제가 이걸 강력하게 요청해서 일부 이제 해소가 되었는데 학교에는요 초등학생들만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 부처에서 협조 요청된 의무 교육 시간이 많습니다. 범교과 시간 200시간 되거든요. 연간. 그러니까 내가 교육과정 수학이면 수학 안에서 가르쳐야 될 거 외에 추가로 가르쳐야 돼요. 아동학대 예방법, 뭐 성희롱 예방법, 무슨 신고 시스템 뭐 아주 많습니다. 지진 피해 시스템. 어떻게 보면 다 거꾸로 보시면 뭐 하나 뺄 거 없지 않습니까? 업무도 맨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뺄 때는 어느 정도로 마음을 먹고 빼느냐 눈 감고 뺍니다. 그 정도로 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장학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 빼고 하나 붙이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교사 정도의 교육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로 깊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원 TO가 확 늘어나주면 또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아이들 수가 너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TO를 또 계속 늘리는 것도 매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장기 비전으로 봐서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 노력을 무지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예. 네, 교사들은 뭐 전무 경감은 뭐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늘 뭐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와도 2년 동안 여러 가지 손해를
직위 해제된 상태에 받은 손해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를 제기한 학부모를 상대로 뭐 무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쪽에만 생각을 와, 왜 안 해봤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가 봐요. 네, 이제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 기자님들도 다 아실 텐데요. 내가 고발을 당해서 무고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역으로 고발을 해서 무고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서 민형사상 혹은 민사상 재판에서 승리를 해야 그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 수업을 시작을 딱 하면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법에 바뀌어서 무고가 해당된다는 조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무고에 대한 대안을 세울 수 있을지는 법이 개정이 되고 법 해석에 또 하고 저희 자문단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석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볼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개인이 그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혐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금전적 손해는 두 번째입니다. 심적 손해를, 심적 데미지, 이 상처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좀 더 일찍 교단을 떠나고 내가 끝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일 집회에서 뭐 정책 요구안 8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이유도 있겠죠. 아동복지법이 이제 개정되기에는 법과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보면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동학대의 한 80% 이상이 친부모입니다. 그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완전히 그 법을 이제 아동학대가 일어났는데 선생님이면 무조건 면책이냐 이런 또 내용이 발생하고 할 수도 있어서 이제 교원지휘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은 유아교육법은 개정이 확실히 되는데 이제 아동복지법 개정에서 이제 단서 조항으로 들어가 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교육 활동에 한해서는 면책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법의 완결성 부분에서 조금 논의가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경북대 김영태 국장 질문이 가겠습니다. 예, 경북대의 김영태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질문할 내용이 아까 그 무고일 경우에 지금 법의 개정이 중인데 전국의 교육감님들 회의에서 시행령이라도 무고일 경우에 아동한테 생기부에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러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해를 좀 적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배소 이야기도 나왔는데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무고일 경우에는 학부모들도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시행령에 무고일 경우에는 학생 생급에 작성하는 부분을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생 생기부 작성은 무고하고 상관없이 고소 고발하고 별개의 문제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행위가 가도할 때 그러면 뭐 일단 서면 사과, 경고 이런 조치 다 지나고 학급 교체 이제 교권 침해가 발생해서 교권 침해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학급을 교체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이 담임선생님 반에서 아이를 둘 수가 없어서 다른 학반에 간 거나 아니면 전학을 갔거나 퇴학이 되었을 때는 학생생활부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하고는 무고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기록이 되는데 이제 조금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저희도 고민하는 게 이게 아이들이 이걸 깊이 인식해서 교권을 침해를 안 하면 좋은데 그래서 사전 홍보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교권 침해가 되었을 때 특히 보면 교권 침해 학부모 아니고 아이에 의한 교권 침해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했을 때 반대 이거를 생기부에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또 소송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거는 조금 더 강한 경우에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 중입니다. 뭐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100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를 대상으로 교권 침해가 학부모에 의해서 일어났을 때는 뭐 아이의 생활 기록부에 또 적시하기도 또 쉽지 않고 그런데 아이 자체 학생 자체에서 일어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퇴학 정도는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학급 교체 부분은 조금 빈번하게 일어날 확률이 높은 교권 침해여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 너 학급 교체가 되니 교권 침해하면 절대 안 돼. 이런 교육이 과연 지금까지 봤을 때 어느 정도 강력하게 교육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법제화됐고 하면은 선제적으로 교육을 강력하게 많이 먼저 시켜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사전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아이들이 이런 사안에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좀 더 많이 해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발생은 아마 할 겁니다. 생기부 적는다는 게 좀 낙인 효과도 있으니까 그걸 좀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낙인 뭐 사실은 교권 침해하는 아이들은 다 알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대학에 또 입시에 연계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치명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들 대구 MBC를 통해서 뭐 보도도 뭐 지난달에 된 것 같은데 교사 임용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게 다른 교육청에 없는 대구시 교육청에서만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교사들 불만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대처를 갖고 계신지와 그리고 학교 폭력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 방학 중에 놀이터에서 이루어진 것까지도 학교 폭력으로 학부모들이 막 신고를 해서 또 학교에서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교사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게 과연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책임을 져야지 뭐 방학 중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어떻게 학교 폭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대한 교사들의 불만도 많은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대해서 한번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교사 임용 과정. 네. 임용 과정. 그 교사 임용 과정은 2012, 13년도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크게 문제 의식을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문제 의식을 가져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폐지와 유지의 의견이 반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등에서는 요구를 좀 더 강하게 해서 21년도에 폐지를 했고 22년도에는 이제 그 면접권은 없고 이제 창관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초에 저희가 이제 다시 설문조사를 해보니 찬성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아져서 지금은 현재 23년도 임용 시험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제도가 또 일반적으로는 아 그랬나 그런 제도가 있었나 저도 조금 그 디테일한 부분은 놓쳤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매년 설문조사를 해서 유지를 해왔던 부분이고 최근에는 급격히 반대하는 기조가 높은 부분이라서 폐지에 들어갔습니다. 예, 폐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 부분. 네. 그 학교 폭력이 이제 완전히 아이들이 학교 밖에 뭐 아이들의 이제 서클로 인해서 폭력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학교 밖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십몇 년 전에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 모 중학교 학생이 그 아이의 학교 폭력이 일어난 장소적인 입장은 거의 학교 밖이었어요. 그 아이 집에 가서 엄마 없을 때 아이를 심하게 폭력을 하고 용돈도 뺏고 그 집에 밥도 먹고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거를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이제 학교하고 전혀 관계없이 제3의 집단에서 일어나면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행위를 안 했을 뿐이지 이 학교의 구성원이고 또 그게 연장이 되어서 학교 밖에서도 폭력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사건 때문에 학교폭력 처벌법이 더 강력해진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를 경찰에 몽땅 넘겨서 다 맡겨야 될까라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은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달 학교 폭력 관한 저도 이제 학교 폭력이 4개 지원청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그랬을 때 뭐 학교 간에 막 지금은 이제 남부교육청에서 심사를 하는 내용 안에 저기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아이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 학교로 봤을 때는 학교 밖이니 학교 밖 폭력이라고 해야 될까라는 점에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 아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각 아이의 현장 상황을 모르고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게 이 아이는 당학은 때렸던 아이는 우리 학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학교 폭력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제 희망대로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둘이 같이 했다. 요게 명백할 때는 뭐 거기서 해결할 수가 있지만 그 놀이터에서 했는 걸 경찰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신고되어가 하다. 그럼 우리는 몰라도 되느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그걸 또 책임 자체를 다 또 교사한테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봐서는 그 책임을 맡기보다는 그 아이를 좀 교육적인 보호 차원에서 관여한다고 보여야 되지 않을까. 예,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뭐 약한 뭐 사소한 다툼은 그냥 정리하는 게 맞죠. 네, 브레이크 뉴스 우리 이승현 부장 또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생한 현장 질문입니다. 때가 아직 어리죠. 예. 예, 늦은 학부모입니다. 좀 말씀하신 걸 이렇게 다 듣고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적막하고 삭막하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권 강화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인 또 제도적인 부분이 항상 또 따라야 되고, 근데 저희 학교 어릴 때 다녀보면 뭐 어떻게 보면 학부모, 학생 그리고 학교가 모이는 소통하는 자리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운동회라든가 해서 뭐 가끔 가다가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학교가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1년에 과연 얼마나 되는지 대구시 이 학교 현장에서는. 그리고 어제도 고발을 당해서 체육교사가 어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퇴임을 1년 앞두신 분이더라고요.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교원 어떤 보호 강화 이런 지원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어떤 그런 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좀 납득이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떤 소통에 관한 어떤 그런 답을 좀 가지고 계신지와 하나는 올해 참 급식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년 급식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늘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교육청과 우리 교육청과 학교 자세히 보면 교육기관이긴 하나 약간 행정적 기관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딱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일정 기간 안에 일을 마쳐야 되는, 그래야 다음 일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부분은 다소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다른 일반 행정도 해봤지 않습니까? 비교해보면 교육기관의 행정이 매우 섬세하고 굉장히 현장 중심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교권 침해 이런 것들이 딱딱 위원회를 통해서 결론이 나고 나면 그거를 번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번복해서도 안 되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현장에서는 어떤 인식을 스스로 하시냐 하면 이걸 얘기해봐도 내가 확실하게 잘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미리 좀 그런 도움에 대한 포기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요청을 하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개인이 내가 내 일을 갖고 선생님들의 성격적 특성상 내 일을 갖고 남한테 의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자존심이 세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이상의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그 책무성이 매우 강하거든요. 성격 특성상.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난 일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게 매우 강합니다. 대부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의 특성만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관리자가 알고 제가 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자까지 움직여서 그렇게 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물론 관리자가 움직이면 이런 협박까지도 합니다. 교장 선생님까지 고발할 거다. 이렇게 합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안 휘말리고 싶어서 한 발 빼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적습니다. 적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보다 현장은 더 심각하게 됐을 겁니다. 그걸 작동해도 요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좀 바꾸고 같이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급식. 급식요. 원래 잘 협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는 메뉴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학교밥이 하루에 가장 큰 낙이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밥을 제공해 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기 그거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는 영양 식단을 골고루 짜다 보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를 정말 그걸 그대로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 더 고려는 해볼게요. 예. 네, 질문 지금 뭐 두 분 질문 요청했는데 두 분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그 요즘 그 우리는 저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고 해버리면 이제 교육 현장하고는 담을 쌓고 지내서 한 번씩 이렇게 사건들이 올라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금 학부모 주류 세대가 주로 80년대생들이라고 하던데 어떤 이런 현상들이 그 부모의 세대와도 좀 관련이 돼 있는지 이분들이 요분은 늦은 학부모지만 지금 80년생들은 그 자기가 다닐 때 이제 권위주의적인 교권을 경험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자란 사회는 아주 민주화가 돼 있고 개인주의화가 아주 강해져서 결국 뭐 저도 법원을 출입했지만 법원하고 그 법무동하고 가장 멀어야 될 그 그 기관이 학교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 소송으로 가서는 안 된다. 고소 고발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걸 이제 앞으로 풀려면은 결국 공동체 신뢰 문제하고 공동체가 이제 덤벼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지금 이제 공무원들도 그래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도 민원의 대상이 돼버리면 아무리 유능하고 하더라도 죄인 취급시 되거든요. 그 순간부터 그냥 아예 낙인이 돼버리고 죄인이 되어버리는데 저는 이제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분노해서 거리로 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이 이런 문제들을 너무 좀 덮어두지 않았을까. 오히려 저는 어떤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보냐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떤 뭐 지방신문 같은데 그냥 스토리로 이야기로 매주 좀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아는 요번에 뭐 아이패드가 지급이 됐는데 그게 쓸모가 있니 없니 뭐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뭐 이런 얘기들 또 선생님들이 또 필요 이상으로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게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도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공론화하는 게 어렵다 그러는데 이제 익명화하고 그런 현상이나 이야기들을 자꾸 공동체에 공유를 해야 공유 안 한 데서 나중에 문제점들이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우리 교육행정기관이라는 아주 독특한 특성도 교육감님의 뭐 이런 방향이나 전혀 다르지만은 그런 문제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키워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신뢰의 문제로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지금 법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교육감님이 가지신 어떤 신뢰 회복 이거의 해결책은 뭐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질문 같이 하고 바로 한꺼번에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MBC 조재한 취재부장. 네. 네, MBC 조재한입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저는 여쭙겠습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하고 난 다음에 수산물 이제 소비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는 그 학교 급식의 수산물을 늘리는 방안 그런 이야기도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 뭐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급식의 그런 그 수산물 늘리는 게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어떤 뭐 검사는 굉장히 좀 강화를 하겠지만 차라리 이럴 때는 오히려 학부모나 어떤 그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줄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런 급식의 수산물을 늘리겠다는 그런 뭐 방침이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빨리 더 많이 먹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전공을 과학을 해서 되게 과학적인 상황으로 모든 걸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21년도 코로나 사태 때도 전면 등교를 했었거든요. 매우 과학적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이 증명되거나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방류했다고 해서 지금 수산물에 오염이 되어 있을 확률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심리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하는 품종을 확대시켰습니다. 마침 얘기를 해보니 여유가 조금 있어서 학교 쪽 급식으로 들어오는 거를 좀 더 확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저기 대학에도 삼중수소를 검사하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 대학 병원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도 좀 의뢰를 해서 검사의 폭을 굉장히 조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서 그 검사되는 의료의 그 출처하고 이런 거를 분석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 검사를 지금부터 계속 축적해서 데이터화해 놓는다면 나중에 방류되어서 돌아올 시점에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런 시스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수산물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제 지금 수산물을 우리가 학교에 아이들에게 제공하려면 단가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수산물 양을 충분하게 제공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게 뭐 급식비가 특별히 오르지 않는 이상 지금 제공했던 범위를 넘어서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염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번 이제 보안연에 연구를 해서 의뢰를 해서 그 횟수도 늘리고 품종도 늘려서 매우 정교하게 데이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타임이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즉시 정지를 하겠습니다. 예, 그건 뭐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 애들이 미래 세대들이 잘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 지금 80년대생들이 학부모의 주요 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대적 특성이 강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 세대들은 이제 조금 요 세대들까지는 학교에서 또 강한 처벌, 강한 교육에 이제 받았던 세대들이어서 그것 때문에 좀 학교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있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세대들이 이제 매우 그 나타나는 표면적 현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매우 예민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대들보다 좀 더 아주 작은 사실에도 민감하고 불신하는 성향이 조금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이해와 개방을 통한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하기로 한 거지. 만약에 막 그런 거 다 자르려고 하면 이거는 필요 없죠. 근데 저는 이 운동에 더 가치를 두는 이유가 그런 자세로 학교를 보면 학교가 새롭게 보이고 또 학교에도 많이 정식 개방을 하라고 했습니다. 수업을 개방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보면 뭐 어느 때나 들어오라는 것보다 학교가 개방하는 날짜를 연간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도 모든 학교들이 개방을 합니다. 그때 개방했을 때 못 들어오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또 한 트랙을 더 해준다든가 이렇게 개방하고 수업을 하는 걸 아이들 수업을 직접 보면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 시대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하는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방과 또 공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장을 좀 더 믿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를 믿지 않고서는 법이 아무리 바뀌어져도 내가 잠시 움츠려들지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로 완벽하게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잘 하시는 거 보면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제를 달고 있는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더 강화를 하고요. 언론에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언론에 주로 선배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학교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학부모님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분이 조금 나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편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한편은 언론을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언론에 터뜨리겠다. 이게 학교 학부모들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한쪽 얘기만 들으니까 정말 그쪽 얘기만 맞는 듯이 보여진다는 거죠. 저도 항상 선생님들 얘기만 듣지 않습니다. 반대쪽 얘기도 듣고 아이들 상황도 늘 보고 새 파트를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아마 우리 직원들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 뵙는 이유는 정말 저희가 이렇게 내보내는 잘하는 거는 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개가 사람 물면 뉴스거리가 안 됩니다.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되지. 학교 현장에 많은 좋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안 된 일들도 일어나고 그런 내용들을 안 된 일들을 내보냈을 때 저는 늘 베르테르 효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들이 이게 보편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능이 쉬워졌다 하니까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해요. 그러면 그 언론을 본 현재 대학 재학생들이 이제 많이 다시 재수로 몰려듭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개인의 판단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언론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는 저희 학교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의 노력, 특히 최후의 보루인 언론에서 좀 많이 애정어린 눈길로 미래 세대의 교육을 좀 지원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 당부 말씀까지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아시아 포럼 우리 변태석 이사장님 마지막 당부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또 뭐 고향 출신으로 상당히 또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설명을 쭉 듣고 여러 가지 느낀 바도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또 세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학부모들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믿어서 서로 상호 교육에 협력을 하면 좋겠나. 오늘 그 학부모 선언문을 보고 저는 정말 마음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이 선언문 이대로 한다 하면 나라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도 자제분을 다 기르고 있을 겁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후대에 나라를 이끌어갈 재원들이니까 잘 길러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감님 하여튼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 잡음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뭐 당부 말씀 한마디 뭐 충분히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학부모 선언문 아이를 다 키우신 분들도 옆에 좀 전달 좀 해주시죠. 그 중에 한 줄만 되어도 학교 현장 바뀔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과 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는 바뀌어져야 되고 나머지는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상처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상처를 한 사람이 스스로 위로해 줄 수 없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 주고 북돋아 주고 또 조금 더 강인하게 또 마음의 근육을 좀 키울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로써 아시아 포럼 제 115회 토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께 우리 교사들의 교권 그리고 또 학생들의 학습권 모두 다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부탁하면서 마지막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